파생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는 아주 기사를 작게 다뤘습니다. 그 사건에 비해서 그 비중에 비해서 아주 적게 다뤘습니다. 그 조사를 지휘한 사람이 호주 판사 출신인 컵이란 분인데 이분이 한 보름 뒤에 월간조선 그 인턴 기자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언론인 중에서 자기한테 연락해온 사람이 유일했다. 월간조선의 인턴 기자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당사자가 실망을 할 수 있느냐, 당사자가 무관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저도 기자 생활을 44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언론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 해경이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90%가 아마 비판 기사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경을 완전히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해경의 구조 활동은 배가 급속도로 넘어가고 그 선장과 선원들이 달아난, 그래서 지휘 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또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내지 40분밖에 없는 상황에서 172명을 구한 것은 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역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그 선동된 언론을, 선동하는 언론과 선동된 여론을 의식을 해서 해경 해체라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도 이게 불균형 보도라서 그 구조한 사람들을 우리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라고 시켰어요. 구조대원들 인터뷰를. 그래서 우리 조합지닷컴은 올라가면 그 사람들 인터뷰 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5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구조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172명이 스스로 자력으로서 갑판으로 나오든지 또는 일부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구조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구조했다고 생각했대요. 배에 그만큼 300여 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 그리고 배가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물론 지나고 보면 배가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한 게 9시 한 35분쯤 되니까 배가 침몰하기까지 한 4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나간 거고 배가 45도에서 쭉 1분에 한 1도 정도 이렇게 넘어갈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이 배가 언제 넘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언론이 해경 보도에 대해서 가장 선동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선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실에 들어갔어요. 선실에 들어가고 조타실에 들어가고 헬리콥터로서 내려서 적극적으로 구조를 한 사실을 묵살하는 바람에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경 해체라는 이 과격한 조치를 취했는데 저는 이번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했다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경 해체도 유보하든지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경 해체. 해경 해체는 그 좀 과격한 말이에요. 5월 말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읽어보면 또 해경 해체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해경 업무를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왜 해경 해체라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원래 대통령이 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해경 해체 같으면 해경을 아예 없애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사, 정보, 예사 업무는 경찰청으로, 그 다음에 경비 업무와 안전 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이 되는 국가안전처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분리. 이걸 해경 해체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건의한 내용이라면 해경 해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경 업무 조정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연설문에 해경 해체라는 발언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경 해체라는 말이 들어간 배경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옆에 이게 좀 과장된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치 이게 국정 운영을 선거 운동식으로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 관리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의구심을. 선거 운동원은 무슨 말을 아주 참신하게 해가지고 표를 얻을 거냐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연설문에 이 문법에만 맞지 않는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일사분란이라고 썼습니다. 일사분란. 일사불이죠, 불. 일사분란이 맞는데 일사분란이라고 썼어요. 흔히 이 한자를 요새 안 쓰니까 일사분란이라고 쓰는 이 기자들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 문장이 아주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를 안 쓰고 한글 전용어로 가는 바람에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요. KBS 9시 뉴스 같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간판 뉴스인데도 최대, 최다, 최장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최대로 그냥 통일을 해요. 오늘 조선일보도 보니까 최대 몇 명이라고 썼어요. 최다 몇 명 아닙니까? 최다 몇 명. 심지어는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정확한 언어 감각이 지금 퇴화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 먹고 사는 기자들 사이에서부터 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듯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일사분란이라고 썼어요. 대통령 연설문은 전 매체에 다 실립니다. 대통령 연설문 더구나 대통령이 문법에 맞지 않는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일사분란이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일사불, 안일불은 틀린 걸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 연설문에 관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관피아라는 말은 언론이 만든 말이에요. 관료를 마피아 집단처럼 비유하는 말인데 아주 과격한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아주 조심해서 써야 돼요. 물론 공무원 중에서 극히 일부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관피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 앞에 이른바 소위 이런 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소위란 말 붙이고 그냥 관피아라고 했어요. 저는 해경 해체란 말과 관피아란 말이 우리 공무원들을 상당히 자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반새누리당 쪽으로 돈은 본인 제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순하게 써야 됩니다. 순하게, 과격하게 쓰면 안 되고 순하게 쓰고 정확하게 써야 돼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면은 그게 사고로 연결되는 거죠. 정확성은 대충이죠.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적확한 용어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확한 용어를 써야 된다. 고뇌와 고민은 다르죠. 고뇌와 고민은 다릅니다. 고뇌는 좀 고상한 거 아닙니까? 고민은 뭐 아무나 하는 거고, 고민, 고뇌 이것을 구별한다든지 이 적확한 용어를 써야 또 한 사람이 정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는 부정확한 데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요새 KBS의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왜곡 보도가 큰 사회적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지만 사실은 국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일부 광고가 있지만은 그리고 시청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중파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공동 재산입니다. 공중파는 이 하늘에 떠도는 하늘을 공기를 가르는 이 공중파는 전파는 국민의 재산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이 KBS나 MBC는 특히 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방송법에 6조에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규정은 신문에 대한 규정, 인터넷에 대한 규정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치, 헌법, 그리고 비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든지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들어가가지고 공동체를 이간질시킨다든지 하면은 이 공동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선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번 KBS 이 왜곡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KBS의 왜곡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광우병 사태는 MBC가 왜곡 선동 보도를 시작을 했지만은 더 본격적으로 그 불을 붙인 것은 당시에 정연주 사장이 있던 KBS였어요. KBS의 선동이 MBC 선동을 능가했습니다. 광우병 선동. 그 MBC가 맨 처음 했기 때문에 MBC가 이제 몰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KBS, MBC가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 그것을 수입하기로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 보도를 하니까 2008년 한 5월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가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은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여주느냐. 이 KBS, MBC 같은 방송이 왜곡, 선동에 앞장서고 거기에 다른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따라가 버리면 또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될 정부가 홍보에 실패하면은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국민들의 60%가 잘못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잘못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KBS, MBC 보도를 믿지 않는다.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한 20%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다수는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 믿는 습관이 있어요. 비판적으로 보기에 아주 매우 힘듭니다. 그런 사태가 이번에 KBS의 문창극 보도에서 딱 그 공식대로 들어갔어요. KBS의 6월 11일 9시 뉴스는 이 왜곡입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거두절미한다는 뜻이에요. 거두절미는 한자 아주 좋은 용어죠. 머리하고 꼬리를 딱 잘라버리고 가운데만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물고기를 머리하고 꼬리를 딱 잘라보고 몸통은 직사각형이니까 국민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아 물고기는 네모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은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게 거두절미예요. 이것은 왜곡이고, 이건 사실상 이 오보고 완전히 조작하는,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더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동을 할 때 진실과 거짓말을 적당히 섞으면 더 선동이 잘 돼요. 거짓말만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약간의 진실을 넣고 거짓말로 포장을 해버리면 이게 훨씬 선동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이야말로 가장 이 나쁜 조작 보도록 할 수 있어요. 왜곡이 부분적 진실과 부분적 거짓말, 부분적 진실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부분적 진실. 예컨대 검사가 이런 수사 발표를 한다고 합시다. A라는 공무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서 돌려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KBS식으로 보도한다면 공무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돈 봉투를 받았다, 거기서 끊어버려요. 뒤에 돌려줬다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사람 잡는 거죠. 딱 그런 식으로 보도된 것이 KBS 9시 뉴스입니다. 이건 KBS에 부장도 있고 보도국장도 있을 텐데, 옛날으로 하면 조금 또 왕년에 이렇게 될까 싶어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부장을 했다면은, 아니 정상적으로 기자 수업을 받은 사람, 저널리즘의 원칙이 뭐다, 기사는 어떻게 쓰는 거다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은 이 기사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자가 보는 앞에서 기사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 기자라는 직업은 이념이나 신념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과 사실을 자기 신념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딴 기사 쓰지 말라고 주기를 주어서 써야 될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으로 던져서야 할 KBS의 최초 기사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에 조선동아중앙일보까지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조선동아중앙은 정통 언론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KBS의 왜곡 보도, 특히 공중파를 통한, 이게 인터넷 방송도 아니고 시청률이 20%를 넘는 9시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이것은 무슨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또 전체를 이런 식으로 짜깁게 한 것이니까 이것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다. 언론 자유는 그 책임이 있어야 존중을 받습니다. 언론 자유가 무한정한 게 아니에요. 언론 자유는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는 전제하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원이 극장에 들어가가지고 불이야라고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럼 다 나오다가 발표해서 죽어버립니까? 이 KBS의 9시 뉴스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앵커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로 시작합니다. 교회 장로인 문창국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강연인데 파문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취지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는 강연인데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 파문이 예상됩니다 하는 보도를 흔히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파문이 예상됩니다라는 보도를 하려면은 우선 그 기사를 아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기사는 첫 보도입니다. 그죠? 첫 보도면은 그것을 보고 나서 파문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상됩니다. 파문이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뜻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므로 파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파문이 예상됩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주관을 객관적으로 위장한 겁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기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 기사가 논란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희망을 담아서 그것을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것. 주관과 객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문이 예상됩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는 기사는 이런 문장은 보도 기사에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벌써 이 문장, 이 꼬투리가 들어가면서부터 기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객관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니까 아주 질이 낮은 보도죠.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겨야지. 유도성. 자, 일제의 식민지배와 이어진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를 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특강에 나선 문창극 총리 후보자 근현대 역사가 주된 주제입니다. 녹취 문창극 총리 후보자: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하나님이 남북 분단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역사 인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딱 종합하면은 독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문창극 후보의 친일적 역사관을 논란거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동영상을 전체를 보면 돼요. 동영상을 저 사이트에도 올려놨고 뭐 여기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전문도 있습니다. 전문도 있어요. 이 사람의 요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첫째, 이 강연은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진 종교인들을 위한 장로의 강연이에요. 장로의 강연. 대중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은 그야말로 자기의 소신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직업인이에요.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여론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나 언론인은 자기의 소신과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그 언론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 교회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첫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종교시설에서 한 종교적 발언을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앙의 자유. 그러면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주일만 되면은 일요일만 되면은 기도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합니다. 그때 KBS 기자가 녹음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통성 기도하는 것도 녹음하고 강연하는 것도 녹음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유지되겠느냐? 그럼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엿듣고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종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 아닌지 요게 논란거리예요, 사실. 이게 앞으로 본격적으로 토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독교와 불교와 떠났습니다. 불교에서 사찰에서 설법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딱 문제 부분만 떼내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도할 때 이게 불교의 자유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종교 전체와 관계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처럼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다면은 이것은 종교적 발언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심지어 자기 아들인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까지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문창극 씨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역사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한테 식민지가 된 거, 분단이 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분의 강연의 주제입니다. 강연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것이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기독교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람으로 보는 것, 당연히 역사의 주관자니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고 해방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고 발전시킨 것도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신앙의 자유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 문창극 씨는 자기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동영상 30분 넘는 동영상에 그 부분을 앞뒤 전으로 자르지 말고 다 보여줘야 됩니다. 전체적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그 강연 전문을 읽어본 전체적인 생각은 이 강연이라는 것은 오늘 저도 강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달할 때는 전체적인 취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국어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어느 일부분을 이해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사람의 뜻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잡아내서 그것을 전체로 포장을 하면은 코끼리가 뱀같이 생겼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국어를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이 KBS 기자는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수정한 부장, 국장도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기사문을 따지기 전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들었으면은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문창극 씨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굉장히 극일적인 사람, 극일입니다. 극일. 일본을 이기자는 것을 극일이라고 그러죠. 극일파다. 일본을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일본과 대등한 나라가 되느냐, 극일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일파는 친자도 안 나와요. 이 전체적인 동영상을 듣고
이 문창극 씨의 역사관이 친일파라고 생각하는 기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KBS 수석 기자 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기자 생활을 할 때 그 선배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사가 국영방송에 9시 뉴스라는 대한민국 간판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한국 언론 수준 전체를 먹칠하는 아주 창피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비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더 창피하고 조선중앙통화일보가 이 기사를 한때 따라갔다는 것 자체는 한국 언론의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창극 씨는 극일파예요. 그리고 반공자유민주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일 반공자유민주주의자. 이 사람이 이 KBS의 보도를 계기로 해가지고 선동 정치군 일부 좌편향적 이념을 가진 세력 그리고 비겁한 이 보수 언론 등의 합세에 의해서 마치 친일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것도 60%입니다. 60%가 문창극 씨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언론이 작심해가지고 선동을 하면은 국민의 60%가 속는다는 게 광우병 사태에 이어서 여기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이것 또한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굵직굵직 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런 편향 선동 보도를 한 것은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정도예요. KBS입니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의 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부분에 관한 하는 국민의 적이라고 봐야 돼요. 공공의 적입니다. 이건. 국민의 방송을 자칭하는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외국 보도를 일삼으면은 공동체가 분열돼 버립니다. 이 공중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돼요. 무슨 화해를 한다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보도하고 법에 맞는 보도를 하고 진실과 법칙 그리고 미풍양속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조국, 전통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보도를 해야 국민의 방송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러면 국가의 적,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 되고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괴물처럼 변해버린 이 KBS를 우리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KBS의 이 왜곡 보도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대통령이 적법하게 선임된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는 것. KBS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나 수의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왜 KBS의 누적된 이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비판하지 않고 그 왜곡 보도에 항복해버리느냐.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을 지켜야 될, 국가적 진실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KBS의 선동 보도에 항복한 사실입니다. 굴복한 사실이에요. 굴복해놓고 무슨 아무런 KBS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요. 정부
공무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KBS를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KBS가 대통령 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KBS를 두고는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KBS 개혁은 다른 그 어떤 개혁보다도 이게 시급한 겁니다. 문창극 씨의 KBS가 전하지 않은 문창극 씨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정문 녹취된 걸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36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마치 광야의 40년 생활을 하고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36년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과거 일제가 우리한테 그게 뭐냐, 우리가 참 못난 민족이다 이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피 속에서 하나의 고난이 연결해져서 지금 이것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애석하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독립을 주셔서, 독립을 주셨으면 잘 살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6년을 40년을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거야. 분단,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셔서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 아까 이야기했죠. 조선 지식인들이라는 건 다 거의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게 있었어요. 만일 그때 통일한국을 주셨으면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남한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조선 노동당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여순 반란 사건 같은 걸 일으켰는데 그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위에는 다 소련이고 그 옆에는 중공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분단시켰어요. 분단시킨 이유가 뭐냐? 그때는 안타깝고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독립을 얻었는데 독립도 못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을 시켜줬지만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계열은 죄에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된 거예요. 만일 그때 공산주의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몰랑 중국은 지금 몇 년 사이에 잘 사라졌지만 지금 북한,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남한이 그 당시 통일됐다면 지금 북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되겠다. 다시 고난을 더 가지라. 그래서 분단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비판을 받아야 될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문창극 씨의 발언으로 봐서 이 사람이 절대로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분단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삼는데, 분단이 문장극 씨의 이야기는 이거죠. 38선이라는 것이 지금 재앙이라고 봅니다만 38선이 그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거죠. 38선이 왜 그어졌느냐 하면은 일본이 원자 폭탄 2방 맞고 미국에 포츠담 선언대로 항복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때 소련은 8월 9일 참전을 해가지고 만주를 거쳐서 북한 지역 일부에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어요. 북한군은 이미 한반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거냐?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일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급히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의한 것이 38선이죠. 38선을 경계선을 해가지고 소련군은 38선까지만 내려오고 그 밑은 우리가 관할하겠다 해서 제의를 했어요. 스탈린한테. 스탈린이 만약 그걸 받지 않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이미 내려가고 있다. 당신들은 저 오키나와 있는데 오려면 힘이 들지 않느냐. 우리 끝까지 가겠다. 부산까지 가겠다라고 했으면은 미국이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미 소련 지배 체제 하에 들어갔고 소련 지배 체제 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 체제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부에서 소련 군대가 들어가서 접근 안 되면은 오스트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탈린이 받았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탈린이 그걸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8선까지만 내려오고 부산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단이 된 거예요. 문창욱 씨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단이 된다. 분단되고 나서 한 3년 동안의 좌우 대결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분단. 북한을 점령한 스탈린은 이미 그해 가을에 1945년 가을에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스탈린이. 분단의 책임은 소련에 있습니다. 분단의 책임은 소련에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 아니에요. 그 분단은 그냥 군사 경계선이에요. 이걸 출입까지 막고 금단의 선으로 만든 것은 소련입니다. 소련이 북한 지역에 공산 정권을 세우겠다. 이미 그게 45년 9월입니다. 그 전문이 나온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됐다고 한 발언은 그 1년 뒤에 나왔습니다. 이승만과 미국을 분단의 원흉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소련에서 문서가 나오다가 보니까 결정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45년 9월에 스탈린이 북한에 공산정부를 세우라는 정부는 이걸 또 교과서에 싣잖아요. 이 좌편향 교과서에는 이것도 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단 지나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분단도 이게 오히려 잘 된 거다. 분단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이라도 건질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문창극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KBS 보도에 요런 문장이 다시 이제 이어져요. 이 KBS 보도가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강연에서 전직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문창극 총유보자 2012년 강연. 제주도 4.3 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주도 4.3 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문장이 KBS 이 보도가 문창극 씨의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앞에 아주 KBS 기자가 머리를 썼어요. 자기 생각을 적고 전직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이라고 말한 문창극 씨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하는 뜻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도
전직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아니 전직 대통령이 4.3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거는 있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까?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에 공산폭동으로 몰아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는 거 추트로 지금 기사를 써놨어요. 그렇게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렇게 사과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있습니까? 있으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사과한 것은 4.3 사건은 남노당이 주동한 무장 반란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나 진압 과정에서 상당히 다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는 이 부분을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 문맥으로 보면 완전히 이렇게 지금 시청자를 오도를 하고 있어요. 공산폭동도 아닌데 공산폭동이라고 몰아간 데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사과했으므로 문창극 씨가 제주도 4.3 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썼어요. 이런 게 아주 악질적인, 기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자 이전에 글 쓰는 어떤 인간이든지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고양이를 개라고 날조하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여기에 기교를 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교를 쓴 거예요. 물론 4.3 사건 조사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때 고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했어요. 거기서도 이 사건이 무장폭동입니다. 1948년 4월 3일 사건이 남노당 세력이 파출소를 습격하고 애국자를 습격하고 해가지고 죽이고 한 데서 출발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죠.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니까 더구나 9시 뉴스니까 이걸 보는 학생들은, 여기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은 학생들이 이걸 봤으면 4.3 폭동 사건은 공산폭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을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지금 따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문창극 씨를 친일파로 mongo하고 더 큰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KBS의 이런 왜곡 보도는 또 계속됩니다. 이렇게 계속돼요. 일본이 이루신 건 지정학적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녹취 문창극,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일본이 점점 사그라지잖아요. 그럼 일본이 지정학이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됩니까? 일본이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경제개발할 때 기술을 많이 받아왔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사그라지고 있다. 우리 위치가, 한국이라는 위치가 참 좋다. 이것도 일본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존재는 악이니까 일본의 위치까지도 무조건 부정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기자가 이런 식으로 쓴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문창극 씨가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미국을 우리한테 주셨고, 경제가 필요할 때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를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게 그냥 보통 생각하면 다 역사가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온 우리의 역사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잖아요. G2가 됐어요. G2가 뭡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강국이야. 우리는 평생 미국이 제일 큰 나라라고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2015년 많이 남지 않았어요. 4년 뒤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된다.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일본, 중국, 한국의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1위 국가가 되지, 일본이 3위나 4위 국가지, 한국이 7, 8위 국가지. 그러면 이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뭐냐? 그게 또 우리 한국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뭐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당한 것도 있고 임진왜란, 식민이 당한 것도 있지만 일본이 또 기술을 먼저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설 수 있다. 또 일본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온다. 이제는 일본이 우리 곁에 있는 게 지정학적으로 잘된 면이 많다. 그건 우리가 힘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또 중국도 항상 우리 중국한테 중국에 또 조공 바치고 해가지고 소국 비슷하게 내가 이 말을 조심하는 것은 소국 비슷하게 했어요. 이걸 또 어떤 KBS 기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속국이라고 했다고 자를까 싶어서 내가 속국 비슷하게 했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국 비슷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중국이 잘 되니까 일본도 잘 되니까 잘 되는 나라 속에 있다. 또 안보는 미국이 멀리서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예요. 이게 KBS에서 또는 일부 좌파 정치 세력에서 문창극 씨를 친일파로 만들 만한 소재가 됩니까? 이게? 소재가 되느냐 이게? 뭘 좀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잡아야지.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사람을 잡으면은 저를 친일파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친일파로 만들려면 아마 간단히 저는 또 일본에서 났잖아요. 일본에서 나고 일본에 여행을 많이 하고 하면은 KBS 기자는 이렇게 쓰겠죠. 조갑재 기자는 일본에만 여행을 간다. 나는 일본 여행보다는 중국하고 유럽을 더 많이 여행하는데 그건 딱 잘라버리고 조갑재 기자는 일본에서 났고 일본을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아베 수상 인터뷰도 하고 이런 나는 문창극보다 저를 친일파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또는 저는 이런 강연을 문창극 씨보다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될 거리 아니라 기사거리가 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서글퍼요. 더 세계가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즐기면서 기쁨이 될 만한 여행이라든지 건강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 KBS 때문에 이렇습니다.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걸 논란으로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또 남는 게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해서 무슨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아닙니다. 이 KBS 사건 나기 전에 저한테 어느 대사를 지낸 분이 하나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 요게 또 요 사이에 KBS가 외국 보도를 하니까 그 뒤에 돌아다니는 유머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KBS 같으면은 또는 KBS 같은 선동 방송이면은 이런 식으로도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유머입니다. 이것도 누가 듣다가 이게 진짜 제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저를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거 유머 이거 듣는 사람도 많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은 없지만은 제가 기자가 이 언론 자유를 누리는 것도 제한을 받을 정도니까 보통 사람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언론 같으면 이렇게 보도를 할 거랍니다. 예수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발언한 것을 한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할 것이다.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예수가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붕괴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은 데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예수 국민들에게 X 새끼 발언 파문, 석가가 구도의 길을 떠나자 한국 언론은 국민의 고통 외면 저 혼자만 살 길 찾아 나서 석가 천상천하 유아독점 언론 오만과 독선의 극치 국민들이 끝장내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보도하면은 한국 언론은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시저 주사위는 던져졌다 언론,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 광으로 밝혀져.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한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할 겁니다.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날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언론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클라크 소년들이야 야망을 가지라. 언론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국 언론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한국 언론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그 액 챙긴 전두환 전 재산이 29만 원이야. 언론 현 정권 국가 원로 홀대 극치 코드 인사 보훈처장 경질이야. 니체 신은 죽었다. 언론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 했나? 이 언론, 이 KBS 등 KBS 어떻게 이걸 개혁할 거냐 하는 걸 생각하던 그때 제가 좀 엉뚱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어요. KBS 사장은 KBS 뭐 이사진이 선출을 하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오는 이 문창극 씨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은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애호심 투철하고 특히 극일적이고 반공자유민주주의 무엇보다 정통 언론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기자 정치부장 특파원 주필 그리고 언론단체 바른클럽 총무 한국편집인협회 회장까지 했으니까 정통 언론입니다. 애호심 있고 정통 언론입니다. 그 사람이 뭐 오보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곡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기자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자도 언론 피해를 한번 당해봐야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KBS를 개혁하기에 딱 적임자입니다. 적임자입니다. 문제는 여기 60%가 이 보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은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쭉 밀려갔다가 다음에 반드시 또 돌아옵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건강한 자정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해가지고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언론 전체가. 왜냐하면 KBS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거 여러 기사 중에 한 것만 읽습니다. 다른 외국 보도를 다 갖다 붙인다면은 이것은 아주 엄청난 왜곡이 되죠. KBS의 왜곡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게 2004년 3월 12일에 국회가 KBS MBC가 그때 좌파 정권 하에 있을 때예요. 노무현 정권이 있다고요.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압도적으로. 그날 바로 3월 12일 KBS, MBC, SBS, 특히 KBS, MBC가 완전히 선동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이 잘못됐다. 노무현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방송을 거의 한 달 동안 이어갔어요. 언론학회에서 그걸 분석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왜곡이냐? 그 수치를 지금 제가 어디 찾아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인터뷰를 할 때 노무현 비판하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노무현 변호하는 사람은 한 10명, 10대 1이죠, 그러면 10대 1.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5대 5라고 해야 돼요. 그런 쟁점 있는 거는. 아니면 뭐 조금 편들고 싶으면 한 6대 4. 그런데 인터뷰, 그 다음에 무슨 코멘트, 그 다음에 토론할 때 등장시키는 사람 등등 이런 걸 쭉 합쳐가지고 낸 통계가 의하면 거의 100대 7이에요. 10대 1의 편파성. 이거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10대 1의 어떤 쟁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권을 편드는 게 열이고 비판하는 게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파괴적 편향 보도예요. 이런 편향 보도를 한 당사자들이 지금도 아마 KBS에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KBS인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은 나중에는 안보 문제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광우병 사태 때도 이제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우병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광우병 사태 때는 그래도 조선중앙동아일보 정도는 MBC의 PD 수첩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BS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합세를 해버렸어요. 특히 종합편성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나쁜 편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국회 청문회로 보내야 된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사인해가지고 국회 청문회에 보내야 첫째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가 중계될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이 문창국 씨의 반론을 보고 직접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청문회에서 동영상을 전부 다 틀어주면 될 거 아니냐. 틀어주면 이거 뭐 사안이 간단해요. KBS가 왜곡인지 아닌지는 이 동영상 전체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또 국회의원이 일부 새누리당 무슨 상당히 대표급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뭐 국회 갈 필요 없이 빨리 사표를 내라 이런 압력을 넣었어요. 그렇다면은 국회의 청문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반론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몰매만 때리고. 그 다음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 기자들이 아주 잘 써먹는 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표하니까 나를 막으면 안 된다.
취재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이번에 KBS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려면 KBS, MBC가 하기 전에 KBS가 그 문제의 동영상 전부를 틀어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공정성 시비에서 조금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MBC가 했습니다. 오히려 MBC가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동영상 다 보고 나서 사람들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내라 사인해가지고 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뭐 문창국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보다 이게 더 이 과정, 이 민주적 절차로서 해결하자.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만인사냥식으로 하지 말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적 절차.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주장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 논란을 해소하자. 특히 국회의원이 청문회 하기 전에 사표 내라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청문회 그런 걸 운영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국회다. 본인한테 반론권을 줘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진사퇴식으로 자진사퇴하라고 한 거죠. 자진사퇴식으로.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적 문제 해결 방식이 되지 않고 마녀사냥,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언론과 정치인들의 또는 인민재판식 보도에 대통령이 굴복했다. 무엇보다도 선동에 대통령이 굴복했다. 대통령은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걸 포기를 했다 하는 사실이죠. 국가적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6.25는 김일성이가 일으켰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켰다. 이런 게 국가적 진실입니다. 문창국 씨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청와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혁의 적임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 사실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그 유지를 해봐야죠. 그러면 자진사퇴 시킬 것 같으면 최소한 설명이 있어야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더라. 라는 설명이라도 해야지. 그거 없이 자진사퇴 시켜놓고 대통령이 한다는 이야기가 참 안타깝다. 청문회도 못하고 해서 참 안타깝다. 아니 청문회를 요청해야 될 당사자가 요청을 안 해서 청문회가 안 열린 거지. 그건 국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은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가적 진실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국가적 진실이라 하면 뭐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죠. 국가적 진실이라는 것이 뭐냐? 진실이라는 것이 뭐냐? 이 거짓말과 진실의 대결이 한국에서는 좌우 이념 대결 또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대결의 핵심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체제고 북한 수령 지배 체제 사회주의 독재는 나쁘다. 선악 구분이 좌우 이념 대결의 핵심인데 그 선악 구분이 가능하려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북한이 나쁘다는 사실, 대한민국이 좋은 체제라는 사실, 이것을 확정해야 북한이 나쁘고 우리는 좋다는 선악 구분이 되는 거죠. 즉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것, 진위 구분이죠.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는 것, 진위 구분을 위해 선악 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선악 구분 위에 정의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위 구별이 국가 단위에서 허물어져 버리면은, 특히 언론 단위에서 허물어져 버리면은 그 나라는 선악 구분이 안 되는 나라가 돼요. 선악 구분이 안 되면은 적과 동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공동체의 적이고 누가 동지라는 구분을 피하 구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피하 식별이라고 해요.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진위 구별, 선악 구분, 피하 식별이 안 되버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전쟁하는 나라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게 선악 구분입니다. 그죠? 미국은 고마운 존재다 하는 게 선악 구분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은 6.25가 남침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탕, 천안함이 북한이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 사실 인정하지 않고는 그 피하 구분, 선악 구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것은 KBS가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한 사실이 또 새로 밝혀졌습니다. 문창극 씨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한테 돌아가신 걸로 됐는데 이 후손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몇 년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훈장은 받아놨는데 훈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문창극 씨가 이번에 곤욕을 치렀지만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문창극 씨 자신이 그걸 가지고 굳이 막 찾아가지고 훈장받겠다는 또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이번에 하도 억울하니까 그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애국자였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전사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독립운동을 해도 정말 제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 후손이에요. 독립운동 후손의 애국자를 친일파인 것처럼 몰아간 KBS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KBS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KBS는 근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KBS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거냐. KBS 기자, 경영진, 보도국장, 부장, 노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진실을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측된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해경 해체할 때부터 제가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선동 보도에 대통령이 넘어간 거다. 선동적 보도에 넘어가서 잘못된 정책을 편 거다 했는데 그 공식이 이번에 딱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선동 보도에 굴복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사과 하다가 나중에는 이 광화문이 공중으로 휩싸이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내 뒤통선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미소를 경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불법 시위에 대한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긴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도자가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백성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한을 사는 것이다. 해경 해체는 이게 해경으로부터 원한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KBS의 선동 보도에 대통령이 불복한 것은 경멸을 받는 겁니다. 경멸을 받아도 반대자로부터 경멸받는 것은 타격이 좀
덜합니다. 그러나 지지자로부터 경멸을 당하면 그게 매우 어렵게 돼요. 자진 사퇴한 이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수많은 글이 올라갔어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 비판자로 돌변을 했습니다. 돌변을 해서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아마 한 정치인이 지지자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좌든 우든 저는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불복함,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턱도 없는 거짓, 왜곡, 조작된 여론과 언론과 정치꾼들 합세한 이 대한민국에서 수시로 발작하는 이 선동 구조, 선동 구도라고 보죠. 선동 구조. 여기다가 또 북한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문창극을 총리로 임명하는 걸 반대하는 이런 남북한에 걸친 이 선동 구도의 왜곡 보도에 대통령이 불복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청문회라는 제도, 세계에서 이 청문회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 없습니다. 그런가? 미국에서 한 것을 우리가 좋다 하니까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외국에서 좋다고 하면은 그걸 그냥 무조건 가져오는 수가 많아요. 현실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보지도 않고 그게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럼 현실하고 잘 맞지 않아요. 현실은 뭐냐? 한국 사람들이 개발 임대를 살면서 다 자기 개인 재산 부리기 위해서 수시로 아파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악으로 봤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걸 오히려 악으로 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다 관통하면서 산 사람한테 청렴 결백을 아주 엄격한 잣대로 요구하면은 과연 인재가 공직을 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현실과 제도의 괴리, 이게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청문회에 가서 당당한 게임을 벌려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래서는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뭐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그건 또 대통령이 다른 사람 찾으면 돼요. 동의해주면 되는 거고. 그건 또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도 아닙니다. 그 부분이. 그게 승복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주장한 거는 그 주장을 한 겁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 좌익들처럼 억지 부리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헌법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아무리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지키지 않고 사실을 수호하지 않으면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씨를 비판하는 거는 한국 보수 세력이 좌익들과는 달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보수 세력을 극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우라고. 누가 기자 어디 방송에 나갔더니 그런 질문을 하기에 제가 이렇게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좌익들을 좌익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보라고 부르는 비겁한 기자들이 애국자를 잡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문창극 씨를 애국자입니다. 이제 애국자 후손이고 진짜 애국자예요. 이미 밝혀졌어요. 문창극 씨를 친일파 인양 몰아가는 보도를 한 KBS는 그럼 그동안 뭘 했느냐?
김정일이한테 꼬박꼬박 국방위원장이라고 붙였잖아요. KBS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 또 죽은 놈한테도, 죽은 자한테도 국방위원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죽으면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이승만이라고 그러지. 죽은 사람한테는 직함을 안 붙이는 겁니다, 그게. 꼬박꼬박 붙여주는 KBS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위반이에요. 사실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에요. 국방, 나라 국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남북한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은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 아닙니까?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지켜줬습니까? 파괴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작년이 택시 타고 오니까 KBS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12월인 것 같은데. 김일성인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 2주년. 국방위원장 추모 2주기인가 뭐 2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자를 붙였어요. 고자를. 고 히틀러라고 합니까? 고 스탈린. KBS입니다. 이게 KBS예요. KBS의 기사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발음이라든지. 이것은 폐륜이죠. 이게 폐륜입니다. 원수를 존경하는 폐륜이죠. 국방위원장 고도 붙여서는 안 되고, 죽은 자한테 국방위원장이 도대체 뭐고, 추모는 또 뭡니까? 이거 추모가. 이런 한국어를 쓰는 KBS 기자니까 이런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다른 언론이 그걸 비판하지 않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여기에 항복하는, 이게 코미디입니다. 한국의 비극입니다. 비극적 희극인지 희극적 비극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KBS하고는 대한민국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산하든지 KBS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이 책임자를 반드시 응징을 해야 돼요. 책임자를 반드시 응징을 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뭐 KBS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을 쓴 기자, 여기에 누가 교정을 받느냐, 이걸 4개 한, 그럼 거기도 심의 기능이 있을 테니까 뭘 했냐. 물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적한테는 보복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복을 해야 됩니다. 보복. 맨날 얻어맞고 참지 말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법을 어긴다든지 폐륜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자는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 응징력과 보복력이 없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쇠퇴하거나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번 사태에서 또 웃기는 거 하나는,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몰아간 3사람이 있어요. 3사람. 박지원, 서청원, 김무성. 이 3사람은 얼마나 고귀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는 간단하게 나오죠. 두 사람이 합쳐서 전과 6번입니다. 전과가 6번, 6번. 각각 2개. 각각 2개. 그동안에 5개는 정치 자금, 소위 정치 부계. 정치 부계. 우리 국회의원들 약 300명 중에 약 20%가 전과자인 것을 잘 아시죠? 20%가 전과자. 이런 데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도합, 전과, 6범의 전과를 가진 세
옛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 구악 정치인이에요. 구악 정치. 요새 구악이란 말 안 쓰는데 옛날 구악이란 말 많이 썼죠. 정치. 이 옛날 식의 정치를 하는 사람 우리 흔히 구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악. 생떼 부리고 부패하고 하는 이런 사람 구악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구악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한국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홍창급 이런 것은 외국 기자들이 안 씁니다. 안 써. 왜냐하면 이것은 기사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기사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일 큰 뉴스는 뭐냐? 이라크죠. 이라크,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더니 그 종파, 시아파와 순니파의 대결이 그냥 그대로 이라크로 옮겨 붙어가지고 이라크의 반이 지금 내전 상태로 빠졌습니다. 이게 한국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우선 기름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향을 받겠죠. 또 이라크에 그동안에 우리 한화 등등 우리 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KBS 기자는 여기 안 갑니까? 왜 시리아, 이라크 전선에는 KBS 기자가 못 가죠? 세계의 KBS 정도 규모 되는 언론사 같으면 다 거기 기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명이 죽었어요. KBS, MBC, SBS 이 돈 많이 받고 장비가 좋은 그리고 누가 봐도 정의감이 아주 충만한 것 같은 나름대로 정의감인데 애국자를 침입하러 올 정도 같으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해석하면 어마어마한 도덕성을 가진 집단 아니겠어요? 왜 시리아와 이라크에 가서 거의 상주하면서 취재를 됩니다. 거의 그 관광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목숨을 바쳐서 취재할 용기가 없으면 기자를 그만둬야 됩니다. 기자라는 것은 포옹 잡는 게 기자가 특권이 많아요. 특권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한국전에서 수십 명의 기자가 죽었어요. 한국 기자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월남전에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아프간에서 한국 기자는 안 죽었어요.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또 이야기하면 조갑재 기자는 기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취재 전선에 가서 죽으라고 한다고 쓸값 죽으라는 게 아니고 워낙 그런 전선에 가서도 안 죽는 재주가 있으니까 안 죽는 재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기자가 한 사람도 안 죽었다 하면 총알을 피해가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란이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전선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실을 전하는 그런 기자를 보고 싶다 이겁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